옛날에 상상도 못할 만큼 멀고 먼 은하계가 있었어요. 그곳 엔사이옹이라는 작은 행성이 있었습니다. 사이옹은 아기들이 하늘에서 별똥별과 함께 떨어지는 특별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행성의 사람들은 아기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스타더스트라 불렀고 모든 아기가 고유한 스타더스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더스트는 아기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어느 날 사이옹의 한 작은 마을에 새로운 아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아기는 반짝이는 별똥별과 함께 왔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스타더스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들 사이에 걱정 어린 속삭임이 오고 갔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록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타더스트를 발휘하기 시작했지만 록은 아무런 특별한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록을 안타깝게 바라보았고 록 자신도 어떤 면에선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이 많은 록은 자신의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다른 별들을 탐험하며 수많은 경험과 모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록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로부터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록은 우연히 신비로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인간의 마음은 빈 서판과 같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스타더스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오해에 불과했죠. 그는 이미 세상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빈 서판을 아름답게 그려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록은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자신만의 스타더스트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 서판으로 태어나며 우리의 경험이 스스로의 빛을 만들어준다고. 그 후로 사이옹의 사람들은 더 이상 스타더스트의 유무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하며 자신만의 별을 만들어 나가길 독려했습니다. 결국 록의 이야기 덕분에 사이옹은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경험들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대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세상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록의 모험과 깨달음은 사이옹의 전설로 남아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이 사건 이론을 염두에 두고 어느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 페르누아에서는 오랫동안 침묵과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변화에는 매우 신중했고 모든 것은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을의 평화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이 갑자기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며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도서관을 둘러싸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서관 문 앞에 서서 조금씩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예상치 못한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서관 내부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선 고대의 책들이 빛나는 글자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휘황찬란한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마을에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났던 인물인 마르셀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먼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르셀은 책들 중 한 권을 집어들었고 그 책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손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책을 펼치자 금세 이상한 언어로가 쓰여진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마르셀은 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낡은 관습과 편견을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르셀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가 단지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 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을 충실하게 따르기로 결정했고 점차 작은 조합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페르누아 마을은 점점 발전해갔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과거의 전통과 새로운 진리가 공존하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도서관의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넓은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힘이 아닐까요?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이룩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낱 작은 사건처럼 보였던 도서관의 변화를 통해 마을 전체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었던 진정한 사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요.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추론 개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 지훈입니다. 지훈은 어느 날 학교에서 하교하면서 한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하교 시간에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지훈은 학교 뒤뜰에서 나오는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지훈은 학교 울타리에 기대어 있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반딧불이가 들어있는 듯이 깜빡이는 큰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장면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방에 누워 그 장면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 수상한 인물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깜빡이는 유리병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훈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가설 1. 그 인물은 학교 실험실에서 도망친 과학자로 반딧불이를 이용한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 중이다. 가설 2. 학교 인근에서 최근 목격된 UFO와 관련이 있으며 깜빡이는 유리병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장치이다. 가설 3. 그저 평범한 곤충 연구원으로 야행성 곤충의 야간 활동을 연구하던 중이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지훈은 친구들에게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자의 설명적 가설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UFO 가설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지훈은 마음속에서 하먼의 설명적 추론을 떠올리며 가장 간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열띤 토론 끝에 지훈은 가장 타당한 설명이 평범한 곤충 연구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설이 가장 설명력이 뛰어나고 불필요한 가정을 최소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지훈은 과학 선생님께 여쭤보니 실제로 학교 주변의 곤충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이 경험을 통해 하머니 설명적 추론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추론 방식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훈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그의 호기심은 언제나 끝없는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훈이 대학에서의 학문적 여정을 시작할 때까지도 계속되었고 그는 하먼의 설명적 추론을 항상 기억하며 새로운 탐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미스터리한 사건이 그의 앞에 나타날 때 지훈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끌어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시골 마을에는 가치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이상한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맥스 셰일러의 가치 계층 이론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각 단계마다 다른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다리를 통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정보 호기심 많은 소년 토비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에게 종종 이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만 토비는 실제로 이 사다리를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에는 쾌락과 유용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토비는 여기서 잠시 멈춰봤습니다. 쾌락과 유용성이라 이게 가장 아래에 있다고? 토비는 사람들이 종종 행복을 위해 분과물질적 가치를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이해했습니다. 이 단계는 단기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자 조화와 사회적 인정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토비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상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자 창의성과 지식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토비가 오랜 시간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배움을 즐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최고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더 위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토비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삶의 본질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상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연을 느꼈고 친구들과 가족의 존재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다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토비는 마지막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성스러움과 사랑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치는 토비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삶의 신비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토비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토비의 경험을 듣고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가치의 사다리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치의 사다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토비가 경험한 이 여행은 그에게
일생 동안 지속될 가치를 남겨주었고 그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들을 마음 깊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